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빙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 제약도 걸렸고 손님도 없어지니까 일자리를 잃었고요. 괜찮을만 하면은 뚜껑 터지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스크가 이제 완전 일상화가 돼가지고 제가 서울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 지방에만 있었어요. 원래는 초에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반년 더 미뤄져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연말이고 모임이 되게 잦았을 텐데 그런 모임도 다 취소돼 버리니까 좀 무기력함이 오는 것 같아요. 우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도 교수님들도 못 만나고 비대면으로 하고 친구들도 아예 못 만나는 상황이고 이제는 온라인이 일상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올해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렇게 우리는 지난 1년을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렸을 때만 해도 잠깐 그러다 말겠지, 설마 연말까지 갈까 했는데요.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고 이렇게까지 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싶은 기대 속에서 조금만 더 참자며 많은 분들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는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함께해온 보건, 행정, 소방, 학교, 소상공인 등 현장의 전사들과 함께 지난 1년 고군분투해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 자, 오늘부터 5일간 특집으로 진행된 현장 토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내용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2020년 경자년 한 해 큰 뜻을 또 희망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가 되었습니다. 페트롤 전북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패널분들과 마주보고 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방송하는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 상황까지도 변화하게 만든 코로나의 사태. 하지만 이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발열 확인했고요. 소독도 다 마쳤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 시간 동안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모습을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텐데 함께 이분들만큼 힘든 분들은 또 안 계셨으리라 보고 이 방송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힘을 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강영석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소방본부 구조구급팀의 남영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분들 같이 자리에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의 정문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과장으로 봉직 중이고 꽤 많이 오랜 시간을 남원의료원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군산의료원의 이현주 간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산의료원 현재 노동조합 지부장이고요. 원직은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완주 소양중학교의 추창훈 교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양중학교 추창훈입니다.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 지부장이시면서 전국주민자치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희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1년간의 그 경험 말씀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강영석 과장님, 벌써 옷부터가 방역에 힘쓰시고 계시는 옷을 입고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늘 과장님이 아침 10시 반에 코로나 브리핑을 할 때면 또 무슨 일이 더 크게 터졌나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브리핑 하시면서도 참 여러 그 감정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1년을 좀 돌이켜 보신다면 어떠세요? 무척 하루하루 맞이하는 게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뵙고 그 마음이 좀 약간은 잦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저 혼자 맞이하는 게 아니고 또 함께 계신 분들하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뭐 기쁨도 나누면 더 즐겁고
힘든 것도 나누면 작아지기 때문에 견딜만 하고요. 무척 힘들고 하지만 분명 끝은 있을 거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 함께 해 주실 테니까 분명 개선되리라고 하는 희망으로 매일매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집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광영석 과장님 근무하시는 도청이 11층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일하시고 계시고요. 사람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 사무실 동료가 30명입니다. 네. 저 빼고 30명인데요. 보통 10명 정도는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고요. 2명 정도가 뭐 좀 졸면서 날을 셉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요. 저도 때로는 동료들한테 짐이 되기는 하지만 그 날을 함께 세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옆에 이제 우리 이현주 간호사님, 군산의료원 또 남원의료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만 군산의료원 정말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저희가 2월 달에 지정이 되다 그래서 2월 20일경 이제 소개령이 내려져서 입원해 계시는 400명의 환자들을 다 인근의 병원 내지 뭐 집으로 그 퇴원을 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담병원으로 이제 세팅을 했고요. 예. 3월 저희가 한 17일경에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렇죠. 65명의 코로나 환자를 시작으로 이제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우리 코로나 환자들은 저희 군산의료원에서 지금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라북도가 한참 조금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잦아들었을 때는 또 7월 달에 광주에서 또 집단 감염이 있을 때는 또 광주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이 그 병상이 부족해서 저희 의료원에 또 오셔서 다 퇴원을 하셨고 또 오늘 아마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지금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병상 부족으로 저희가 20여 명 정도가 저희 군산의료원으로 지금 이송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김제에서 발생한 그 집단 그 감염 사태에서 이제 확진자뿐만 아니라 이제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뭐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 없는 상태셔요. 너무 노령이시고 또 뭐 거동도 안 되시고 연세도 90세, 100세의 그 어르신들이어서 저희가 5층을 이제 자가격리 병상으로 해서 지금 25명 정도 그리고 6층, 7층, 8층은 지금 한 80여 명 정도 확진 환자 지금 보고 있어서요. 최전선에서 정말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뭐 간호조무사 또 우리 청소 미화하시는 분들, 병동원들, 병원의 모든 그 분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너무 힘들다고 다들 네,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그 민원 전화하고 또 현장 가보고 또 독려하고 달래고 두드려주고 그러고 넘어온 길입니다. 네, 아무리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의료 인력이라 하시더라도 바이러스라는 그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실제로 의료진도 감염이 되고 당연하죠. 확진자가 발생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의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인력이라 하더라도 불평불만이랄까요? 걱정 이런 건 너무 태산 같을 것 많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먼저 임산부들, 그 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직원들은 코로나 병동에서 배제시켜주겠다 하니까 너무 기저질환자가 많은 거예요. 서로 저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 병실에서 근무 못 합니다. 네, 그만큼 의료인이라고 하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 현장에서 직접 겪어야 할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3월 1일 날 이제 대구 지역 분이 전주에 와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처음으로 저희 의료원에 오게 되는데 이제 뭐 방호복부터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투입될 간호사들을 먼저 불러서 주말에 교육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 무섭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두려움은 다 가지고 그렇군요. 있죠. 근데 또 예.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제 철저히 보호하는 어떤 그 보호 장구라든지 보호복들 또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여전히 지금 거의 이제 12월이 다 끝났네요. 네. 얼마 전에 저희 회원 중에 확진자가 다녀왔다 그래서요. 제가 밤 11시 48분에 달려갔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저희 가족이 확진자 있는데 내가 가면 어떡하냐 우리는. 가족은 어쩌려고 그냥 선뜻 간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수칙 잘하고 가서 얼른 지금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갔거든요. 이게 저희 가족처럼 우리 의료진이나 뭐 보건이나 구급 이쪽에서 가족들이 더 불안해하고 노심초사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도 걱정되시죠? 가족들이 뭐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일일 테고요. 최근에 그때가 저희는 이제 2월 24일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미리 예견했던 일이긴 한데 진료실 앞에 입원 환자 못 봤습니다 하면서 일주일 안에 입원 환자들,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다 수술 환자들인데 다 비우라고, 그 중에 이제 중환자들도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퇴원시키고 또 뭐 또 인근의 병원에 이제 해서 이제 부탁도 좀 하고 해서 다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뭐 환자가 시작됐다는 얘기보다는 남원 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맞아졌었는데, 초반에는 정말 많이 겁났죠. 그리고 어머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 있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로 힘들었던 게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집에 가면은 아니 저 남원 의료원 코로나 환자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병원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와요. 그 직원이, 그 환자 보는 직원이 돌아다닌다고 시내.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게 놔두냐고. 뭐 그만큼 많이 이제 가족들이나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정보가 좀씩 공개가 되고, 그 코로나에 대한 좀 많이 알려지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지금에 이제 이르렀고, 5월에 이제 그러고 저희들은 이제 군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다 대구 분들 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진료에 또 다시 복귀했는데 환자분들 바로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코로나 봤던 병원이니까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환자분들이 의외로 그런 생각 안 해. 그 2, 3개월 사이에 많은 정보가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그 시민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료 이제 하던 중에 이제 다시 또 11월 돼가지고 다시 또 소개 명령이 나와서 이제 11월 저희가 27일부터 또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했고, 지금 한 80명 정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지금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저보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라고. 아이고, 어머니가 아들 의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코로나의 세상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이제 더 들어야 되겠지만, 소방 인력 또 소방의 현장에서 일단 이송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지정병원으로 이송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힘들게 한 장본인이 어떻게 보면 접니다. 저희들이 확진자를 계속 양쪽으로 이제 의료원 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자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쪽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 하고 가면서 시간 못 맞추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의료원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시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몰리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 코로나 환자가 그 의료원으로 가면 일반 환자 가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행동부터가 보호복을 입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받는 것도 절차적으로 한참 더 복잡하고, 근데도 어차피 현장에서
서로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튼 간호사분들께서 잘 받아주셔서 코로나 초창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의료원은 병원인데 병원도 역시 두려움 갖고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알게 됐고, 팀장님께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희 현장에서 이송 올 때 꼭 새벽에 오는 거예요. 밤 늦게.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저희는 근무 형태상 데이, 2부, 나이트로 이제 3교대를 돌잖아요. 네. 그러면 나이트 때는 최소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나이트번 밤 12시가 넘거나 네. 새벽 3시에 온다거나 이런 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왜 그런 거 일부러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할까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저 지인분도 이번에 이제 확진이 돼서 이송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만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막 밤에 항상 새벽에 이렇게 올까? 인력도 없을 때. 그런데 그분은 또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가 우리가 너무 의료인인데 이렇게 참 배려가 없었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송대원들이 낮에 좀 하지 왜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낮에 본인이 이동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확진자로 지금 지정돼서 본인이 그 앞에 119가 오고 이송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웃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10시 넘어서 이송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그만큼 얘기를. 확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확진 걸린 확진자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깜깜이 감염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네. 그 환자 입장에서 확진자로서의 어떤 이제 병리적인 치료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밤에 이송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해는 풀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겠고요. 의료 현장에서의 말씀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학교 현장은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얼마나 썰렁했을까. 제가 봄에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없는 학교의 봄은 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겨울이었습니다. 추창훈 교감 선생님. 예, 우리 함 아나운서 말씀처럼 학교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또 가장 피해를 받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3월 2일 날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개학날. 개학날에. 지금까지 단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1차, 2차, 3차에 걸친 개학 연기. 그리고 4월 말에 부득이 개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법은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또 학교에 나가야 될 날짜를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연간 수업 일수.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모두 다 유급을 당해요. 한 해 더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이 수학능력 시험의 일정을 고려하면 개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개학을 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비대면, 온라인 개학을 4월 말에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보름 후에야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학교에 왔어요. 제 기억에 6월 초에 왔어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그렇게 본다면 무려 석 달 동안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겉으로 보이는 또는 눈에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문제도 문제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부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수업 태도나 학습 습관이나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 사실 생각하면 올해 아이들 학교에서의 학습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못했거든요.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가정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도 없었겠죠. 우리나라 현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체계상.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 어쩌세요, 강영숙 과장님. 예. 강영숙 과장님의 책임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행정의 어떤 책임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초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각계 현장에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분은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더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5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 조금 더 힘이 나세요? 뭐 사실 이 자리 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 송구스러운 분들, 죄송스러운 분들만 계셔서 안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나오기 잘했구나 그 생각도 또한 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행정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만이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뭐 오늘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 한 달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이미 1차 대출, 2차 대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겨울을 보내면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정말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정명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도 주기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현실과는 또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힘든 한 해셨죠? 너무 힘들고요. 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울컥하니 눈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자영업자들은 2월부터 10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매일같이 한 10개 업소 정도는 저희한테 마지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전화가 와요. 제가 30년을 했는데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임대료 이제나 저제나 하고 10개월을 버텨왔는데 문을 닫을 수도 열을 수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상담 전화가 한 10건 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문을 닫자니 이제 동안에 가계 제출을 해온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 그 돈도 없고 또 근로자들을 자르자니 또 퇴직금을 또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10개월 동안 가계 대출을 받은 걸 다 그냥 소진되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다시 지금 2단계 격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매출이 뭐 68%, 7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전주시에 8,300개가 있는데요. 아마 4,000개는 방토막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울컥했는데 어떻게 겪었냐는 그 말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슬기롭게 이걸 잘 이겨나가자. 저희가 오기 전에도 제가 회의를 하고 왔는데 마스크가 저는 백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만 잘 쓰고 영업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두려워서 확진자들이 계속 가게에 방문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올까봐 영업을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영업을 하셔라. 출입 명부를 제대로 잘 쓰시고 CCTV가 있으면 입구에다가 배치를 하신 다음에 각 뭐 룸 같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사각에 놓여져 있는 곳은 매출표에 영수증에 꼭 그 고객 명부를 쓰셔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비공개로 다녀갔다 하더라도 영업할 수 있는 그걸 저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한 건물에서 내 옆집에서 확진자가 왔다 가면요. 그 동네 전체가 한 달간은 초토화돼요. 그러다 보니 두려운 거예요. 이쪽을 원망하는 건데 제가 그래요. 원망하지 말고 남의 집 일이 내 일이니 그쪽에서 이런 확진자가 왔다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처럼 저희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대응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제 조금 우리 과장님 뭐 좀 죄송한데 10개월인데도 행정은 1일짜리를 현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대응을. 확진자가 왔다 간 곳에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조사, 뭐 CCTV라든가 방문 뭐 저기라든가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끝나고 또다시 저녁에 이렇게 업무가 연장되다 보니까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CCTV를 하나를 작동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업소의 대표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 12시가 넘어서 그 업체들도 연락이 안 돼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렇게 공개되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전주방송 전국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 그 첫 번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 행정, 소방, 학교, 소상공인들이 겪은 지난 1년의 과정을 돌아봤고요. 내일부터는 각 분야별로 대표에서 나오신 분들의 주제 발표와 함께 이어지는 토론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트롤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